어느 집에나 애물단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바로 저희 시댁에는 남편의 형이 아주 골치 아픈 혈육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았던 친구 사이였고 성인 되어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의 집안 사정 정도는 잘 알고 있죠. 남편은 학생 때부터 혼자 제 앞가림 잘하고 살았고 말투나 행동이나 모두 차분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가회나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혼자 공부해 좋은 대학 가고 알아서 진로 정해 7급 공무원 시험 3년 만에 떡하니 붙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 말고 지 아빠 닮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면 남편의 형은 진짜 골칫덩이입니다. 이런 말 예의 없고 제가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죠? 제 얘기 다 들어보시면 제가 시아주버님 싫어하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아주버님은 소시적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어요. 제가 학생 때 잘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외모 괜찮은 건 인정하는데 그 잘생긴 얼굴값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하고 여자 문제로 정학을 먹고 그런 형에 비해 동생인 제 남편은 천사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도 둘이 같은 핏줄 맞냐, 한 명은 주워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농담할 정도로 흑과 백, 양과 그냥 완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아주버님이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업하는 동네 양아치 형들이랑 어울리더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에는 꽤나 버는 듯 하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차가 바뀌고 여자도 계속 바뀌고 옷과 구두며 온통 명품 칠갑을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듯 하더니 결국 사업 같이 하던 형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깜빵에도 3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사기죄로요.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 본인 형 옥바라지 하는 것도 지켜봐 왔습니다. 자기 형 한심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핏줄이라고 꼬박꼬박 돈도 넣어주고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출소하고 나서 빨간 줄 때문에 제대로 된 취직도 못하고 그냥 돈 떨어질 때마다 단기 알바나 전전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형 때문에 남편도 꽤나 골치 아파하고 있었고 친구 사이일 땐 그냥 위로만 해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가 남녀로 느껴져 연인이 되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니 그전엔 딱히 신경 쓸 일이 없던 남편 형이 가로고치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점 때문에 제일 반대를 하셨어요. 제 앞가림 못하는 형제는 없는 이만 못한 거야. 평생 돈 달라 손 벌리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피곤하게 굴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집에 시집을 가니. 남자는 많아. 네가 뭐가 모자라 형준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냥 친구로 지내 전처럼.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던 저희 부모님이지만 사실 남편을 참 좋게 생각하시긴 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며 인간성 하나는 인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좀 불같은 성격이라 지금의 남편 아니면 절 맞춰줄 사람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이 전에 없이 아주 남자답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실지 저도 잘 압니다. 저는 남자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이룬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과 내가 선택한 가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 혹은 제 형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서 이 사람 아끼고 지켜주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허튼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중하게 말한 남편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남편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일단 형이 돈 달란 소리를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놨더군요. 자꾸 용돈이다 뭐다 주면 버릇 나빠져서 그나마 하던 알바도 안 한다고 남편이 아예 돈을 안 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느끼면 앞, 뒤, 옆 잴 것 없이 밀어붙입니다. 그 성격 알기에 시부모님도 형 챙겨 돈 좀 쥐어줘라 이런 소리 못 하셨죠. 시아주버님도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지 본인 동생을 좀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어설프게 저를 쥐어 흔들며 시집살이 하시려 하는 것도 남편이 눈치 빠르게 캐치해서 바로 중재했고 그 덕분에 그 흔한 아들 손주 타령이나 김장 김치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원래도 영리한 남자이긴 했는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끔찍하게 챙기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제가 해야 할 며느리 노릇을 피하려 하진 않았죠. 안부 인사도 알아서 잘 드렸고 남편 없이도 명절에 시댁에 가서 자처해서 일도 하고 시어머니께 살갑게 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잘하는 것도 고맙긴 한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형근이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너희야 서로 배필도 맺고 직장 튼튼해. 애들도 공부 잘해. 걱정할 일 하나 없겠지만 우리 형근이는 어쩌니. 저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돈은 하나 못 모으고 저러고 살다가 골방에서 혼자 늙어 죽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 그럴 만도 한 게 시아주버님은 어릴 때나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을 섰지 나이 먹고 몸 관리 제대로 못하니 훅 가더라고요. 게다가 전과도 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서 아직도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돈 없는 남자를 누가 좋다고 옆에 붙어 있겠어요. 남편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버는 수입이 시댁, 특히 반백수인 시아주버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내며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행운은 아빠를 닮아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며 저희는 그렇게 행복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이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며 공허함 때문인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희 부부에게 집착하셨고 마침내 질투인지 뭔지 모를 부정적인 감정까지 내비치셨습니다. 너희 둘만 잘 살아 행복하지 아주? 짝도 없고 돈도 없는 시아주버님은 불쌍하지도 않니? 둘이만 잘 살면 뭐해? 제 형은 저러고 사는데. 어머니, 누가 누굴 챙기며 삽니까? 다 큰 성인이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저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제 식솔들 책임지느라 하루가 바빠요. 어머니가 정말 형을 원하신다면 불쌍하단 소리로 그만 좀 감싸시고 혼자 잘 살 수 있게 옆에서 지켜나 봐주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밥을 해다 바치고 속옷을 빨아다 개줍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커트하면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다며 엉엉 우시고 거의 몇 달간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타는 시어머니십니다. 시아주버님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저희 집 와서 애들 꼬셔서 스마트폰으로 뭘 결제했는지 30만 원이나 나오게 만들어 놨더군요. 알아보니 저희가 하도 돈을 안 준다고 스마트폰으로 현금 서비스 같은 걸 받아서 자기 계좌에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저희 남편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지금 어느 술집인데 와서 계산 좀 해달라. 집에 좀 데려다 달라. 진상을 부려요. 그래서 전화번호 차단한 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저한테도 툭하면 문자에서는 재수씨 친구들 좀 소개시켜달라. 외로워 죽겠다.
주변에 돈 많고 순진한 여자 없냐 등 희롱에 가까운 말들을 해대며 속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잘 나가던 20대 초반인 줄 알고 그때의 영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명품 사려고 백화점을 기웃댑니다. 당연히 돈이 모자라죠. 그러면 저나 남편한테 슬그머니 연락해서는 허리가 아프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양제 좀 사다 먹어야겠다 등 은근히 돈을 받아내려고 수쓰더라고요.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쓰기도 창피하고 아무튼 저는 시아주버님 너무 싫어요. 혼자 살면서 곧 쉰이 다 되어가는데도 노모 밑에서 독립 안 하고 아직도 엄마 밥 먹고 살아요. 자기 속옷도 한 번도 안 빨아입고요. 그럴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어찌나 아주버님을 오냐오냐 감싸며 사셨는데요. 인생 잘못 꼬여서 그렇게 된 게 불쌍하다 하시며 연민을 갖고 계시니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도 영 최악은 아닌 것이 시아버지가 생전에 벌어두신 돈도 있고 시어머니도 그 돈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다행히 시아주버님께 돈을 다 털리지 않고 잘 쥐고 계세요. 그래서 시아주버님이 어머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도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애들 학업 뒷바라지하고 라이딩 해준다고 대기업을 조금 이르게 명예퇴직했습니다. 애들도 거의 커서 손도 잘 안 가고 거의 학원에만 붙어 있으니 제가 예전보다 시간이 좀 남는 걸 시댁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연락하시더군요. 할 일 없으면 좀 와라. 와서 시아주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아주버님 봄 외투가 없는데 하나만 사갖고 와줘라. 등등. 별 시덥잖은 걸로 자꾸 부르고 저를 시댁 일에 자꾸 관여하게 하더군요. 그전에는 제가 하도 바쁘니 건들질 못했다가 슬슬 한가해 보이니 시간 편히 쓰는 게 배알 꼴리셨나 봐요. 게다가 남편이 높은 직책 올라가면서 너무 바빠져 예전보다 시댁에 들이받는 게 덜해지니 시모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시짜짓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속상해서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겠지만 나이도 나이인데다 남편이 워낙 바쁘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댁 일을 웬만하면 꾹 참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를 불러 일으킨 것 같아요. 싹이 슬슬 보였을 때 남편에게 바로 말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작은 불씨인 줄 알고 가만히 냅뒀더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면 애들 아빠도 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됐다. 바쁜 사람 뭐하러 부르니? 애들 학교 보내고 너만 잠깐 건너와라. 그러시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이 소담하게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앉으라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각을 잡으시나 했더니 네 시아주버님도 내일 모레면 쉰이다 쉰. 알지? 네, 알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땐 홍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나도 관절염이다 고혈압이다 뭐다 해서 몸이 안 좋잖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마당에 네 시아주버님까지 챙기려니 내가 워낙 힘든 게 아니라서 말이야. 네? 아, 네. 어째 또 시아주버님 챙기라는 잔소리일 것 같아서 방어력 높이고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 말씀은 더 놀랍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은 널 봐줬다. 너 일하느라 바쁜데 애들 중학교 공부까지 봐주느라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그런데 이제 퇴직도 했고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은데 너는 팽팽 놀고 있잖니. 늙은 시애미는 안 봐줘도 괜찮다. 나는 평생의 숙제가 바로 큰 놈이야. 네 시아주버님이 제 짝도 못 찾고 저렇게 내 옆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아들들이 있으니 내 맘을 알잖냐. 그치? 네? 어머님, 그치만 내가 오늘 널 왜 불렀는지 잘 알겠지? 미룰 만큼 미뤘고 봐줄 만큼 봐줬다.
결혼이란 건 비단 네 남편하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 가족도 잘 보살펴줘야 하는 게 결혼이지. 이제 네 시아주버님 좀 모셔가거라. 큰애 대학 가면 집안에서 비비적거리고 데리고 있지 말고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보내든 해서 내보내고 그 방에 네 시아주버님을 들여놔라. 네? 아니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네 시아주버님을 평생 모른 척하고 살 작정이었냐? 내가 언제까지 다 큰아들 속옷 빨래하고 앉아있어야 해. 차라리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말지. 제가 난색을 표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며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더라고요. 난 챙길 만큼 챙겼다. 이제는 젊은 네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 큰아들 내년부터 네 집에 들어가는 걸로 알겠다. 너 현명하니까 잘 모시고 살 거라고 믿어. 어머님도 힘드신 걸 왜 저한테 미루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지만 저는 네 남편 형이면 가족이지 뭘 그래. 너 정말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어머님, 제가 그럼 쉰이 다 되어가는 남편 형 속옷을 빨아다 바치고 매 끼니마다 밥해다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아주머님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어머님이 힘들어 못하시겠으면 이제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머님이 가르치셔야지. 또 다른 노예 찾듯이 저를 불러다 시아주버님 수발을 들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예? 아니, 네 남편 빨래하는 김에 우리 큰아들 것도 좀 하고 네 남편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걸 뭐가 그리 억울해서 노예라는 말까지 나온다니? 어머님, 말이 안 통하네요. 왜 애들 아빠 안 부르셨는지 알 것 같네요. 다음에 같이 오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고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급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시며 밥이라도 먹으며 더 들어보라고 강제로 앉히시더군요. 우리 큰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지 딴엔 잘해보겠다고 한 일 아니야. 깜빡만 안 갔어도 이렇게 인생이 꼬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좀 봐줘라, 응? 어머님, 솔직히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시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들도 자기들 빨래는 자기들이 세탁기에 돌립니다. 밥솥에 밥 없으면 자기들이 안 치고요. 그거 다 제가 가르친 거예요. 아들이라고 오냐 오냐 하며 다 해주다 보면 바보 돼요. 막말로 만약 아주머님이 딸이었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바보? 너 지금 네 시아주머님 보고 바보라고 그랬냐?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예전부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 시엠이며 시아주머님 말이며 다 무시하고 지 남편 등 뒤에서 빼꼼히 숨어서 살았냐? 나는 개고생하면서 사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편하게 사는 거야. 망할 년 같으니라고. 제가 어머님 뜻대로 쉬이 넘어가지 않자 마침내 폭발하신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하며 물잔에 담겨있던 생수까지 제 얼굴에 끼얹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온통 젖어버린 저도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갑자기 반찬통까지 뒤집어 저에게 던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급히 그 손을 막았지만 어머님이 다른 한 손으로 김치를 잡아서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눈에도 짠기가 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애미 말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같이 못돼 처먹은 년은 매운맛 좀 봐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시길래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대충 앞에 보이는 반찬 하나를 꺼내서 어머님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머니나 하시며 뒤로 나뒹구시더라고요. 대충 얼굴을 닦고 앞을 보니 어머님 이마에 된장이 처발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겉옷을 벗고 나오니 어머님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시길래 가뿐히 피하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엉엉 울며 남편에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죠. 그 바람에 남편이 극대노하게 됐습니다. 영상통화를 걸길래 받으니 제 꼴이 말이 아닌 걸 보고 경악하더군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녁에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11시 다 돼서 지친 몸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시댁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왔대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참 담담하고 과묵한 것이 그냥 성격인 줄 알았는데 형한테 치이고 차별받아서 그냥 그렇게 말수를 줄이며 혼자 앞가림하고 살아온 거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편애와 차별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고 매번 사고만 치는 형에 대해 이골이 날 만큼 난 상태였습니다. 그 불똥이 이제 본인이 아닌 저한테까지 튀는 걸 알고 있었고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뒤에서 단도리를 몇 번 했나 보더라고요. 본인 가정까지 파탄나게 만들면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약속을 어긴 거였다면서.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시댁에 가서 형까지 불러앉히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울분을 쏟아냈다더군요. 그동안 차별받고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와이프한테까지 김치 던지고 모셔라 마라 망언한 거 절대 용서 안 하겠다면서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정 안 되면 가정부라도 써서 둘이 알아서 살아라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유산 얘기하면서 남편을 은근히 잡아두었다고 해요. 이골이 날 만큼 난 남편이 마침내 유산까지 포기하면서 연을 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해왔고 아들 잘못 키운 걸 인정하셨다네요.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고 하고 저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지쳐 보였고 불쌍해 보여서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일로 싸움은커녕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얼핏 얘기 들으니 시아주버님은 뒤늦게 살림 공부하고 있다더군요. 평생 여자 없이 혼자 살 것 같으면 제 손으로 밥이라도 해먹고 살으라고요. 어머님이 저랑 그렇게 싸우신 이유가 말 안 듣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제 앞가림 못하는 비정상적인 큰아들 때문이라는 걸 드디어 인정하신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전혀 없었고 작은 아들까지 대학 보내고 나서 이제야 제3 찾아 운동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된장 던진 며느리는 저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치로 얻어맞은 며느리도 요즘 같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필이면 제 손에 된장이 있었을 건 뭘까요? 멸치나 김이었으면 조금 억울할 뻔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세상이 하나둘 초록색으로 뒤덮여가고 벚꽃은 한아름 피어나 길가마다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들여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와 연계된 어느 병원이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수면 대장 위 내시경까지 받기로 한 날이라 아침부터 약을 먹느라 힘들긴 했지만 모처럼의 자유시간이라 그런지 내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검사 끝내고 의사 선생님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깨우시며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에 모양이 좋지 않은 덩어리가 2개 있어요. 채취를 해서 분석 중이긴 합니다만 모양이나 정황상 악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렇다면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조직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봅시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진 듯 큰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5년 되었고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평범한 30대 초중반 맞벌이 직장 여성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속상하긴 했지만 남편과 사이도 좋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위암일 수도 있다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문 밖을 엉엉 울며 나섰고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집에 오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직검사 결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며 그새 본인이 인터넷 뒤져가며 찾은 여러 희망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침착하자. 그러고 보니 남편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태연히 저를 위로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100%도 아니라 결과가 뒤엎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저를 또다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암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크기가 꽤 크고 여러 개라고. 당장 입원해서 전이 가능성 여부를 검사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도 빠른 시간 내로 결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급하게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친정과 시댁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3시간 거리 시골에서 한달음에 올라와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딸 어떡하니? 공부 오래 하느라 고생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 이제 막 인생 꽃같이 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우리 딸이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니? 엄마, 희망이 있을 거야. 나 아직 젊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치료든 수술이든 나 잘 이겨낼게. 네, 장모님. 아직 전이 결과도 안 나왔고 교수님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네도 많이 놀랐겠네. 그래, 전이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오늘 밤까지 금식하고 내일 오전 중에 검사 받아요. 결과는 아마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차분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듬직함을 느꼈어요. 펑펑 우는 저와 저희 부모님과는 반대로 남편은 그저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로 울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시며 가볍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목례를 하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암이 맞대? 네, 어머님. 다른 곳에 전이된 곳이 있는지 내일 검사 받기로 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암이라니. 크기도 꽤 크고 여러 개라고?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고 친정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암에 걸리면 어떡하니? 애도 안 낳아놓고 암부터 덜컥 걸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하시고 별 표현 없으신 시어머니이시긴 했고 결혼 전 저를 반대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차가운 말씀이나 상처 주신 적은 없으셨거든요. 재단에서 임원까지 하시기도 해서 교양도 있으셨고 그런 사회적 지위 때문에라도 저에게 구박하시거나 무시하시는 행동은 일절 없으셨어요. 저에게 관심이 좀 없으신 듯 했지만 당연히 간섭도 안 하셨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는 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에 대한 갈망을 보이시기는 해도 대놓고 압박을 주진 않으셨던 분이라 어머님의 이 말씀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다짜고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아빠가 제일 먼저 욱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손자가 먼저입니까? 당장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부인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는 사부인 맞습니까? 내가 5년이나 참아줬어요. 다른 집은 5년이면 둘째까지 낳아요.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5년이 다 돼가도록 애 한 번 못 가지더니 애는 고사하고 암이요?
뱃속에 애가 아니라 암이라니. 아빠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수발 들어야 하는 우리 아들이 난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다 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참아준 거지 할 말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학벌도 모자라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허락해주긴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결혼했으면 애라도 바로 가질 것이지 뭐 하느라 지금까지 제대로 임신 한번 못 해보고 덜컥 암이라니.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 아직 젊은데 마누라가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표정과 말투로 상처 가득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못 가진 건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심해? 뭐가 심해? 당장 인생 꼬인 내 아들한테 심하게 군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어머님,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시는군요.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우리 딸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병문안 온 게 아니라 상처 주려고 오셨나 보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이요? 실망은 내가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딸 자식 우리 집안에 보낼 거면 미리 건강검진이라도 똑바로 해서 보내지 그러셨어요. 몸뚱아리 하나 건강한 줄 알았더니 이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딸 자식 결혼시켜놓고 책임감도 없네요들. 누가 심한 건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렇게 쏘아붙이듯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시고 돌아선 시어머니 때문에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혀를 차며 욕을 했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안 그래도 멍든 가슴에 더 큰 상처만 입으신 채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충격에 빠져 울고 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막말을 하시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의 제지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물 가득한 눈망울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은 그냥 생각 복잡하다는 식으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목 놓아 우시고 저도 훌쩍거리고 있는데 단 한마디 죄송하다거나 마음을 달래는 말도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닮아 원래 이성적이고 냉철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게다가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근데 더 실망인 건 당신은 어떻게 그 몇 분 동안 중재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제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따지자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내일 검사 잘 받을 수 있지?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니까 나도 걱정은 더 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 볼게. 그러더니 주섬주섬 본인 짐을 싸서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황당한 모습에 저나 부모님이나 할 말을 잃었고 다른 병실에 있던 보호자분들의 화가 잔뜩 섞인 오지랖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 암 걸렸다고 버리는 거네. 벼락 맞아 뒤질 애미랑 그 아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을 가족으로 맞았어? 당장 며느리가 중내 사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애도 못 낳는데 암에 걸렸다고? 이건 사탄도 울고 가겠다 아주. 그러게 말이야. 친정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저래?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세댁, 저런 쓰레기를 어디서 구한 거야? 웅성웅성 막장 드라마 보듯 하는 병실 사람들 앞에서 저와 친정 부모님은 결국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전이 검사는 해야 하잖아요. 하늘이 두 번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감싸 안고 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전이는 없으며 항암치료 이전에 수술 먼저 진행하겠다는 담당 교수님의 소견으로
이튿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막상 개복하고 나니 암덩어리가 여러 개이긴 하지만 다 위치도 좋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 개 중에 악성은 단 2개뿐이었다네요. 나머지는 그냥 물혹 같은 거였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걱정했던 크기가 컸던 덩어리는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죠. 암은 맞았지만 일부 오진도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술 후 회복에 힘쓰며 밥도 열심히 먹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도 곱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차갑게 돌아선 그날부터 제 마음이 거짓말처럼 식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가면은 다 벗겨지고 신뢰도 끊어진 마당에 뭐하러 더 인연 이어가려 하니 이번 기회에 이혼하고 엄마 아빠 밑에서 건강관리 다시 잘 시작하면서 너도 새삼 살자. 나는 사부인이랑 사위가 그런 동물보다 못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나도 정말 몰랐어. 내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겠니?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바닥을 찍을 때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위로받고 응원하려고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겠니? 제일 힘들 때 버리는 사람은 그거 가족 아니다. 결혼할 때 계산하듯 돈돈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친정 부모님도 제게 이혼을 권유하셨고 저도 몸을 회복하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나간 이후로 제가 수술을 잘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할 만도 한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실 사람들 말대로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늙은 강아지 버리듯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아니,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버리겠어요. 손주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아들 내외를 기대하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신 건 정말 너무했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가 몰랐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더군요. 치료를 끝내고 친정집에서 2달 정도 요양하는 동안까지도 연락이 없었고 저도 구태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니 너무나 놀랍게도 남편 짐이 다 빠져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연락해보니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산지 1달이나 되었다더군요. 이쯤 되면 제가 아프길 기다렸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 하나 안 남기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새삼 너무 충격이었고 악몽을 꾸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솔직히 큰 수술 받고 나서 그런 일로 더 이상 골머리 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과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가정법원에서 바로 만나자며 서류를 다 준비해 보냈더라고요. 진짜 얼척 없었지만 그냥 바로 작성해서 보냈고 그렇게 1달 만에 저희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신혼집은 애초부터 시어머니 명의였고 남편이 월급 각자 관리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조정기간 마지막 날에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놈이 그제야 묻더군요. 몸은 괜찮아? 수술했다더니 잘 됐어? 어이가 없더군요. 그걸 이제야 묻다니. 그놈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끝까지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수술도 잘 되었고 일부 오진이 있어서 암 말기 상태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놈이 눈썹까지 축 내리며 이어 말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알잖아. 우리 엄마가 기를 쓰고 반대하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막아.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 나도 젊은 나이에 아픈 와이프한테 얽매여서 살기 싫고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이 산 지도 겨우 5년밖에 안 되었고
사귄 거 다 포함해도 겨우 6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런 너에게 내가 헌신하며 인생 망치는 걸 너도 원치 않겠지? 나를 사랑했다면. 뭐? 너 정말 웃기다. 암이라는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는 인간은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야. 너나 너네 엄마나 똑같아. 뭐?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위선자, 미친놈, 꼴도 보기 싫어. 제가 욕을 퍼부으며 이어 말했어요. 나 수술 잘 됐고 위암 말기도 아니라더라. 일부 오진이었거든. 끝까지 말 안 하려다 너 위선 떠는 거 보니 꼭 말해야겠어. 이래나 저래나 너는 아픈 와이프 버린 비정한 놈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